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는 미준 유튜브 채널에요,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한 편씩 계속 영상을 게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요,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녹화하신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김인중 대표님이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셨더라고요.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제2의 아스타라랩스를 찾아라.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요,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한 종목 중에서도 팔란티어 그리고 우버 주식이 그랬잖아요. 2023년 중반에 우리가 미준 탑픽을 처음으로 만들고 함께 투자를 진행했을 때도요, 자,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에 투자를 해서 많은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게시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소중한 영상을 게시하고 계시니까요, 이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8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요,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콩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미국 주식도 팬딩 멤버십도 얼마 안 된 준인입니다. 26일 라이브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들도 좋았고 답변들도 실제적인 얘기라 투자의 뼈대를 잡기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질문 중에 모멘텀이 줄어들어 탑픽에서 뺄 때와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기준이 헷갈린다고 하는 질문에 종목의 모멘텀과 시장 상황을 따로 봐야 한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하자면 4월의 관세는 너무 확실하고 뚜렷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 외에도 빼거나 추가 매수 더할 때의 구체적인 지표랄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깜콩님은 미준 멤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모멘텀 투자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투자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하고 조금 혼란이 이야기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개별 종목의 모멘텀은 올라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난 4월처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깜콩님께서는요, 4월 달의 관세 사태는 너무나 확실한 하락세였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주식을 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바로 S&P 500의 브레스 시장폭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근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여기 선이 3개 있는데요. 까만색은 주가 차트죠. 그래서 S&P 500이 계속 지난 3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베어마켓도 거의 한번 찾아올 뻔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녹색. 이 녹색은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녹색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 말이 그랬습니다. 이때 이 비율이 무려 3.18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하죠. 거의 뭐 추세가 좋은 종목이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 보시면요. 2022년 9월이면 베어마켓의 바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2023년 10월 초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줍줍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이런 적이 있는데요. 2025년 1월 초였죠. 그때도 주식을 매수할 만한 기회가 잠시 찾아왔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월 달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역시도 시장의 폭은요, 5.16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추세가 좋은 종목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S&P 500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향됐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개 중에는요,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따라서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성장세도 좋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른 종목하고 함께 떨어진 억울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요,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굉장히 극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시장의 폭이 6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65%는 추세가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이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올라간다. 그 얘기는요,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500대 기업이 다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각각 다른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일정 시기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종목이 80%가 넘는다는 것은요, 억울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는 거죠. 뭐 억울하게 올라갔단 말은 문법이 맞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도 좋아야 되고 전망도 좋아야 되고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80% 이상의 주가가 이렇게 50일 이평선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너도 나도 주가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까지 투자 자금을 투여하면서 모든 종목을 일제히 올리고 있다. 그 얘기는요,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거죠.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종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이 있을 때는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억울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지금은 꼭지가 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꼭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녹색이 빨간색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칙칙하잖아요. 그 얘기는 올라간 종목도 그렇고 떨어진 종목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굉장히 잔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커다란 카탈리스트를 앞둔 시장에서는 보통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카탈리스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자중하는 거죠. 지금 움직이다가는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카탈리스트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소강 상태였나? 한 가지 커다란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변동성 지수는 14.85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미미하다. 시장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있다. 골디락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59, 60, 61, 62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같은 각도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너무나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추세가 꺾여서 하향세로 돌아서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88이니까요. 최근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미지원 탑픽입니다. 어제는 18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이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2.1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1.75, B2 플러스 1.54, 브로드컴 플러스 0.75, 텔레에너지 플러스 0.72, 비트코인이 0.64% 올라가면서 11만 2천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스테라랩스가 플러스 0.36, AMD 플러스 0.31, TSMC 플러스 0.24, 구글 플러스 0.16, 코인베이스가 0.16%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빨간색을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가 0.09% 횡보했고요.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0.27, 테슬라 마이너스 0.59, 메타 마이너스 0.89, 팔란티어 마이너스 2.58,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2.65, 펄솔라가 2.79%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엔비디아 어닝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을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존 구독자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엔비디아는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콜레트 크레스가 나옵니다. 이분은 부사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영어로 이제 Chief Finance Officer라고 부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역동적인 외부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또 한 번의 기록적인 분기를 달성했다. 지금 역동적인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현재 관세 문제도 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총 매출은 467억 달러를 기록해서요. 모든 시장 플랫폼에서 전분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 모두 전분기보다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간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망치를 초과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AC20 매출이 40억 달러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성장했다. 그래서 이번에 AC20 매출이 4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 56%나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엔비디아의 블랙엘 플랫폼, 최신 아키텍처죠. 자, 블랙엘은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분기에 GB300 생산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최신 슈퍼컴퓨터 시스템이죠. 지금까지는 GB200가 가장 좋았는데요. 이제부터는 GB300도 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요, GB200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한번 보죠. GB200 MVL 시스템은 CSP는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과 소비자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채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픈 AI, 메타, 미스트라를 포함한 선도적인 모델 개발사들은요, 차세대 모델 훈련과 추론 모델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GB200 MVL72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 모델명이 조금 복잡한데요. 72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GPU를 무려 72개를 붙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GPU를 한두 개씩 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개가 넘는 GPU를 통합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판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블랙엘 울트라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강력한 분기를 보냈으며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다. 그래서 차세대 울트라 플랫폼 역시도 이제 마켓에 소개가 됐고 판매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7월 말에 미국 정부는 중국 고객 대상 H20 판매 허가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일부의 중국 기반 고객들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허가를 기반으로 H20를 아직까지 출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직 H20를 하나도 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거는 2분기 얘기고요. 3분기부터는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코어위브라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코어위브는요, 데이터 센터 기업인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랑 다른 것은요, AI에 포커스를 둔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코어위브가 H100 대비 추론 모델에서 이미 10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GB300 인스턴트 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신제품이 지금 GB300인데요. 이거를 출시할 거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장에 광범위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GB300면 굉장히 성능도 좋고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최신 상품이 하반기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젠슨항 CEO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구축의 규모와 범위, 따라서 지금 규모도 그렇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장기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아직도 인공지능 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까지 AI 인프라 지출이요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킹 부분이요 무려 73억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자랑했는데요.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수요 증가는 고효율 및 저지연 네트워킹을 필요한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GPU를 하나 둘씩 이렇게 개별 판매하지 않고요. 아예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아까 72개를 붙여서 판다 그랬잖아요.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지금은요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PU를 묶어서 팔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트워킹 부분이 지금 73억 달러나 매출을 올렸고 이거는 기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구축한 네트워킹 부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펙트럼 X 이더넷, 전통적인 이더넷 방식의 네트워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피니밴드는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이죠. 그리고 NV 링크, 자,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수요가 지금 존재한다.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3개월 전에 비교해서도 46%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전년 동기에서는 98% 증가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트워킹 시장이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네트워킹 전문 기업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네트워킹 쪽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작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재무 결과를 정리해 보죠. 자, 게이밍 매출도 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골고루 비즈니스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14%나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이거는 원래 GPU가요 그래픽이죠. 그래픽 칩인데 그래픽을 위해서 판매된 것도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자, 다음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토모티브 매출인데요. 오토모티브 매출은요 차량 내에 포함된 들어가는 컴퓨팅 매출만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되면 아니면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요 이쪽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5억 8,600만 달러를 3개월 동안 만들어냈는데요. 주로 자율주행 솔루션에 힘입은 결과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69%, 거의 70% 가까이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2분기에 우리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현금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무려 100억 달러를 환원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2분기 말 기준 잔여 승인액 147억 달러가 남아있는데요. 이거에 추가해서 자사주 배입을 무려 6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승인했다. 이러한 호재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그러면 가이던스도 좋아야죠. 자, 3분기 총 매출은 540억 달러로 예상된다. 540억이면 엄청나죠. 왜냐면 이번에 매출이 467이었잖아요. 467에서 한 분기 만에 540억 달러로 껑충 뛸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70억 달러 이상의 2분기 대비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한 분기 만에 70억 달러를 추가한다.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전망에는 중국 고객 대상 H20 출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에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요, 70억 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면서 540억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보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갭 및 논갭 기준 총이익률은요, 각각 73.3% 그리고 73.5%로 예상을 밝혔는데요. 연말까지는 논갭 기준 총이익률이 70% 중반대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우리의 마진은 향상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블랙엘 칩이 정착을 하고 있다.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Q&A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사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제임스 뮤즈입니다. 이 전문가는요, 2026년 성장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젠슨왕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기회와 규모를 설명하면서, 따라서 앞으로는요, 에이전틱 AI가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우리는 블랙엘, 루빈, 그리고 그 후속 제품들을 통해서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기회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비백 아리아인데요. 4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 속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죠. 우리는 여전히 여러 지정학적 문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분기에 전체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 매출은 아직 가이던스에 넣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벤자민 라이츠입니다. 인프라 지출 그리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인프라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자, 이 지출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가 점유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기가와트 AI 팩토리. AI 팩토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데요. 그 규모가 1기가와트면 보통은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의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요, 그 중에 최소 35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전체 AI 인프라 지출에서 68%나 70% 정도는요, 엔비디아가 가져간다는 거죠.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GPU 말고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다 합쳐도 지금 엔비디아가 전체 지출에서 68%에서 70%의 매출을 가져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엔비디아가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는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조셉 무어인데요.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젠슨왕이 대답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공략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요, 블랙엘을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블랙엘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약 500억 달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굉장한 기회가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아론 레이커스의 질문인데요. 스펙트럼 XGS가 나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AI 네트워킹 플랫폼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젠슨왕이 말이고요. 스펙트럼 X는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되었으며 우리가 출범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 X는 홈런이다. 따라서 우리가 드디어 네트워킹 쪽에도 강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를 좀 분석해 보죠. 경영진은 준비된 발언과 Q&A 모두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선보였다.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어조는요,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규제 역풍 그리고 차기 제품 전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 지출이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젠순왕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 있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지출에서 70% 가까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시장의 규모가 3조, 4조까지 올라간다면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아직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분기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정리되고 있는데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과 이익률 기대치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올라간 것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블랙엘 그리고 GB300 생산은요. 1분기보다 더욱 증대되어 초기 출하에서 본격적인 생산, 광범위한 채택으로 전환되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요. 보통 신상이 나올 때 주가가 좀 떨어지고요. 이 신상이 정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되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악재가 있긴 합니다. 중국 관련 규제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따라서 지정학적인 상황이 허락만 된다면 H20 출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중국 시장이 열리는가,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굉장히 커다란 변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트워킹 매출은 원래 2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년 반 전에 출시됐는데 벌써부터 가속화돼서요. 스펙트럼 X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전 분기에 80억 달러랑 비교된다. 그래서 전 분기에는 네트워킹 매출이 80억 달러에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네트워킹 쪽에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리스크, 우려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크레스 CFO는 중국으로의 H20 판매를 둘러싼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해당 허가를 기반으로 H20를 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오케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H20를 2분기까지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3분기 매출 전망에는요. 중국 고객 대상 H20 출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분기에는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던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경영진은요. 지정학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3분기에 아마도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의 H20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가이던스에서 최소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는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영진은요, 2026년 2분기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을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AI 인프라가 주도하는 상당한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때까지 2030년까지도 이러한 성장세는 아마도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랙엘 GB300 플랫폼의 본격적인 증산이 시작됐다.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강력한 네트워킹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 오토모티브 이렇게 전 부분에서 모두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보죠. 자, 이러한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일부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리고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매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약간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한 최근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하나 더 있죠. 중국 매출이죠. 자, 드디어 중국 매출이 올라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매출이 2분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가이던스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과거 엔비디아의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아키텍처 양산이 본격화되고 이것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점에서 주가와 실적이 강력한 상승 패턴을 보여온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다른 기사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키텍처 전환기와 실적 모멘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스칼이라는 GPU를 처음으로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데이터 센터용 GPU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때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요. 주가는 2016년에서 2017년 2년 동안 약 3배 정도 상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은 약간 예외적인데요. 초기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붐이 일었었는데 이게 종료가 됐죠. 따라서 실적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많이 빠진 적이 있었죠. 한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한 번은 2020년입니다. 암페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암페어가 주력 GPU일 때는요. 팬데믹 그리고 AI 게이밍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엔비디아의 매출이 전년 대비 53%나 증가한 적이 있고요. 주가는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약 5배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호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100가 출시가 됐는데요. 그때는 생성형 AI 붐이 시작됐죠. 그래서 GPU 수요가 폭등하면서 2023년 이후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마다 전년 대비 200% 이상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도 2022년 저점 대비 6배 이상 급상승한 역사가 있다. 자, 이렇게 새로운 GPU가 출시가 되면요. 새로운 아키텍처가 출시가 되면 여지없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폭등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블랙엘 아키텍처가 바로 양산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요. 위의 상세 분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그리고 성장 추세에는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 어닝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 역시 어닝 결과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번에 준비된 컨텐츠는 브로드컴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를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미디움 팟캐스트로 준비했는데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무려 18분이나 되는 팟캐스트를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브로드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기사의 분량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기사를 2개 읽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거든요. 하지만 브로드컴 관련된 이 분석 기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루할 느낌이 날 정도로 상세한 보고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컨디션을 회복해서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는 패밀리 여러분.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학교 시스템에 적응도 하고 드디어 다른 학부형들도 만나서 인사도 좀 하게 되어 좀 더 정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네, 맞아요. 다행히 한국 분들이 많으셔서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간접스레 접하게 되는 듯하여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빨리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그럼 바로 분석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냥 AI 실적에 쏠리고 있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다가오니까 기대감이랑 뭐랄까? 긴장감 이런 게 막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다음 주에 시장 이목이 확 집중될 그런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 바로 그 기업이죠. 반도체랑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거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 AVGO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84%나 올랐잖아요. 그랬죠. 엄청났죠? 그래서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상승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도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마이클 피츠시먼스라는 분석가가 쓴 글이 있어요. 이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브로드컴의 지금 현지 위치,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실적 발표 전에 딱 핵심 포인트를 미리 점검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브로드컴의 핵심 동력부터 시작해서 재무 건전성, 그리고 혹시 모를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기사에서 딱 강조하는 브로드컴 투자의 핵심 논리, 이걸 먼저 살펴봐야겠죠. 브로드컴의 성공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축, 이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AI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고속 네트워킹 장비. 이 시장에서 아주 확고한 글로벌 리더라는 점, 뭐랄까,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을 그냥 꽉 잡고 있다 이거죠. 아, 길목을 잡고 있다.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아주 큰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칩, 그러니까 XPU, 가속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인 공급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AI 연산의 핵심 두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바로 VM웨어 인수 효과예요. 이걸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의 강자로 확 떠올랐는데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고 SaaS 기반 구독 모델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그리고 높은 마진까지 확보하게 된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 두 날개를 다 갖춘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난 5년 동안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그냥 훨씬 뛰어넘는 총 수익률 무려 891.8%. 진짜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군요. 그럼 이 세 가지 동력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 핵심이라고 보세요? 이게 뭐 하나하나가 너무 강력해서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역시 AI랑 직접 관련 있는 XPU 그리고 네트워킹 이쪽 분야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 역시 AI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기사에서 제시하는 브로드컴 강세론의 네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XPU입니다. 가속 처리 장치요. 브로드컴은 이미 구글 클라우드, 메타, 그리고 틱톡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이렇게 아주 쟁쟁한 하이퍼 스케일러 세 곳에 맞춤형 XPU를 공급하고 했다고 밝혔죠. 네, 세 곳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가로 네 곳의 잠재적인 대형 고객이랑 협력 중이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로이터 보도에서는 애플이나 오픈 AI가 후바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한 곳이라도 진짜 신규 고객으로 확보된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는 이미 브로드컴이랑 1세대 AI 칩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애플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우리 브로드컴 XPU 씁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다면 이건 브로드컴의 기술력, 시장 지배력, 이건 다시 한번 그냥 강력하게 입증하는 신호가 되겠죠. 기사 작성자는 올해 안에 이 두 회사 모두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현실화된다면 시장에 진짜 큰 놀라움을 줄 수 있겠죠. 네,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기존 고객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특히 구글과의 파트너십,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브로드컴은 구글의 자체 AI 칩 있잖아요. TPU 개발에 오랫동안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UBS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글의 차세대 6세대 TPU 코드명이 트릴륨인데 이 트릴륨 도입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글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수요가 너무 강해서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100억 달러나 더 늘려서 총 90억 달러로 올렸던 게 기억나네요. 이것도 브로드컴한테는 완전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더 많은 TPU가 필요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고속 네트워킹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브로드컴 스스로도 이 맞춤형 AI XPU 시장 규모 SAEM이라고 하죠.
이게 2027년까지 600억 달러에서 만개는 900억 달러까지 이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TSMC의 두 나노 공정 기반 칩 양산이 시작되면 이 XPU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와, 진짜 XPU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중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바로 브로드컴의 두 번째 강점 토마호크 U라는 차세대 고속 네트워킹 스위치로 딱 이어지는 거죠. 지난 6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CEO 호크탄이 아주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제품이에요. 120.4 TBps 스위치 용량과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실제 AI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수만 개의 AI 가속기, 그러니까 칙들을 연결해야 하잖아요. 기존 방식은 마치 복잡한 3층짜리 도로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토마호크 U는 이걸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2층 구조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도 10만 개 이상의 가속기를 연결하면서도 말이죠. 네트워크 구조를 평판화, 플래트닝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구조가 단순해진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지니까 지연 시간은 줄고 대신 대역폭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전력 효율까지 높아진다면 AI 모델 훈련 비용이랑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CEO가 이 새로운 스위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최근에는 또 고성능 컴퓨팅, HPC랑 AI 모델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에 특화된 토마호크 울트라라는 것도 발표했어요. 브로드컴은 이 두 제품, 토마호크 6이랑 울트라, 이 조합을 AI 스케일업과 HPC 스케일아웃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상 AI랑 HPC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시장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기술적 우위가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게 실제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나요? 네, 이 분기 실적에서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AI 네트워킹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이상 급증했어요. 와, 170% 성장이라니 진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라는 걸 딱 증명하는 숫자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축 중에 마지막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가요? VM웨어 인수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강세 이유가 바로 그 성공적인 VM웨어 인수 효과입니다. 인수 초기만 해도 시너지 날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브로드컴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기 실적을 보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전체의 44%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어요. 이게 반도체 부문 성장률 플러스 17%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분기가 VM웨어 실적이 완전히 통합된 첫 분기였으니까 이 25% 성장은 대부분 그냥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VM웨어 솔루션이 엔비디아 GPU는 물론이고 브로드컴 XPU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유연성, 이것도 기업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CEO 호크탄이 강조한 게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여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라고 하는데 이걸 매우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의 10,000개가 넘는 대형 고객 중에 87% 이상이 이미 VCF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시장 장악력이 상당한 거죠. 87% 계약 기간도 평균 3년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게 안정적인 연간 반복 매출 ARR 증가로 이어지겠군요. 이건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사업의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VM웨어 인수로 ARR 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브로드컴의 미래 수익 예측 가능성, 이게 크게 높아졌어요. 원래 브로드컴은 반도체 주문은 절대 취소 안 된다 이런 정책으로 유명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까지 더해지니까 재무 안정성이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날개가 서로를 딱 보완해주면서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탄탄한 재무 성과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출은 1,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특히 주목할 것은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인데요. 이게 무려 79.4%에 달했습니다. 79.4%요? 매출의 거의 80%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건가요?
와, 진짜 경이로운 수익성인데요? 영업이익률도 65% 조정, 이 비타 마진율은 67%, 수치들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낄 정도네요. 특히 그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64억 달러로 전년 동계 대비 44%나 급증한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맞아요. 이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이게 브로드컴 투자의 핵심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기에만 60억 달러가 넘는 인역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당으로 따지면 약 1.3억 달러에 해당해요. 현재 분기 배당금이 주당 0.59달러니까 배당금 주고도 훨씬 많은 현금이 남는다는 의미죠. 기사에서는 2025 회계연도 전체의 잉여 현금 흐름을 300억 달러, 주당 약 6.08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최대 380억 달러까지 예상하던데요. 와, 이 정도면 앞으로 배당금 인상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브로드컴은 과거에도 꾸준히 두 자릿수 배당금 인상을 실행해왔고 자사주 매입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창출된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랑 배당 매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투자처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성장 동력도 확실하고 재무 상태도 훌륭하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주 발표될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체 가이던스는 매출 약 15억 달러, 조정 EBITDA 마진율은 66% 이상입니다. 매출 가이던스만 보면 전 분기 대비로는 5.3%,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9% 증가하는 수준이죠. 야후 파이낸스에 집계된 걸 보니까 분석가들의 평균 EPS 추정치는 주당 1.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할 걸로 예상되네요. 와, 시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근데 브로드컴은 전통적으로 기대치를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실제로는 그걸 뛰어넘는 실적, 그 외 언더 프라미스 앤 오버 딜리버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낮춰 말하고 초과 달성하는 거. 네,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상회하고 또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CEO 호크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게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새로운 고객 확보라든지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은 확 환호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실적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CEO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800억 달러면 테슬라보다도 높은 건데 선행 PER이 한 44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선행퍼 44배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그래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AI 기반의 강력한 성장 전망, 그리고 계속 높은 마진율 유지하는 것, 또 VM의 인수로 수익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 점, 그리고 연평균 한 15% 수준으로 예상되는 잉여 현금 흐름 성장, 이걸 바탕으로 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심지어 작성자는 브로드컴을 매그니피센트 7을 넘어서 매그니피센트 플러스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와, 매그니피센트 플러스요. 그런데 역시 가장 큰 우려는 그 VM웨어 인수 때문에 확 늘어난 부채 아닐까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순부채가 522억 달러나 된다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채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브로드컴은 과거 아바고 시절부터 수많은 M&A를 성공시키면서 부채를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과거 성장 그래프를 보면 M&A를 통한 성장의 역사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VM웨어 인수 관련 부채의 조건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대부분 한 508억 달러 정도가 평균 이자율 3.8%짜리 고정금리 부채고요. 만기도 평균 7년으로 꽤 길어요. 그리고 변동금리 부채 한 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평균 이자율 5.3%의 만기는 2.6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수준은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인 건 맞습니다. 아, 과거의 성공적인 MA 경험이랑
또 양호한 부채 조건이 어느 정도 우려를 좀 덜어주는군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정 확정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브로드컴 매출의 약 20% 정도가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미중 갈등이나 관세 문제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잠재적 리스크는 AI 투자 사이클의 둔화 가능성이에요. 지금은 엄청 뜨겁지만 언젠가는 이 투자 열기가 좀 식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죠. 그렇죠. 영원한 호황은 없으니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럴 조짐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요. 오히려 구글처럼 투자를 더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서 당분간 AI 관련 수요는 계속 견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은 해피데이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브로드컴은 XPU 고속 네트워킹 그리고 VMware라는 이 강력한 삼각편대 이걸 통해서 AI 혁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정말 뛰어난 기술력이랑 재무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꾸준히 비중을 늘려간다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 중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기사 작성자의 최종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오늘 브로드컴 분석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브로드컴의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앞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성장을 이끌 걸로 기대하시는지, 혹은 AI 시대에 브로드컴 말고 또 주목해야 할 다른 유망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될 브로드컴의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